안녕하세요 여러분, 국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국어 역설계 문학 심화 공략편을 진행해 볼 건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비문학 중에서 그 과학기술 지문의 이제 역설계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엄매나 화작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제 올리려고 최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특강도 진행을 하고 또 강의도 나가다 보니까 수능 전까지 영상을 이제 다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정말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영상 하나가 있다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문화심화 공략만큼은 반드시 다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요걸 좀 준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특강 수강생들이라면 제가 이제 라이브 수업 때 그다음에 녹화 영상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팁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질문에 해소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특강을 안 들으셨더라도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이나 아니면 문제풀이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길진 않을 건데 진짜 핵심만을 담았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문학 작품들, 뭐 시나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뭐 소설 등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제 선지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 이제 심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미지랑 똑같은 의미예요. 아무튼 이거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이미지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 걸 보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상의 특징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 어떤 이미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 내가 그지? 청각적 이미지가 뭡니까? 소리 들리는 거, 뭐 그런 거겠지, 그지? 근데 어디까지가 이미지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그 구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지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시를 이제 시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떠한 시를 4DX 영화를 본다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내가 좌석에 앉아가지고 뭐 소리도 들리고 여기 화면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죠, 냄새도 느껴지고 그죠, 그다음에 또 맛도 느껴지고 심지어 또 촉각도 느껴지고 누가 때리면 아파요. 막 이런 느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봐봐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화면이 있다 해볼게요. 자,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화면에, 자, 묘사해 드릴게요. 화면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는 색채 이미지가 쓰였을까요? 자, 넓은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상상해 봅시다. 어떤 색이 보이나요? 색이 보이는 게 딱 있어요? 보이죠? 뭐 파란색, 그죠? 이게 뭐 하늘색일 수도 있고 그냥 짙은 파란색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일단 파란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색채 이미지가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푸른 바다가 펼쳐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도 색채 이미지인가요?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배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이 영화관에서 내가 지배적으로 어떤, 이게 뭐 시각이죠. 시각으로 따지면 시각으로 어떤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진다 하면요, 그건 색채 이미지가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들어볼 거냐면요, 제가 사실 이거 특강 때는 되게 자주 했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지금부터 즉석으로 시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쓸 거냐? 나무 써볼게요. 나무 가는 나무 가는 구다. 나무 줄기는 참 구다. 나무 뿌리는 정말 튼튼하다. 나는 나무가 좋다. 자, 이런 시를 제가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훌륭하시죠? 자, 요 시에,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에는 하강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다. 어떻습니까? 하강 이미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강 이미지는 뭔가요? 뭔가 내려가야 돼, 그치? 뭔가 내려가는 것 같아. 자, 일단 볼게요. 보면 봐봐. 가지, 줄기, 뿌리 내려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가 내려가진 않잖아, 그치? 이게 그럼 하강 이미지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그죠? 바로 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미지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영화관에서 느끼는 거라 했죠. 자, 이 시를 지금부터 내가 영화화를 한다 해서 가정해 볼게요. 영화로 만들 거야. 뭐 10초짜리 영화로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첫 번째 카메라 어떡합니까? 뭘 비춰요? 나무까지 비추지,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무의 줄기 부분을 비출 거란 말이지,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비출 거야, 그지? 난 나무 줬다, 나를 비추든지 나무 비추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죠? 중요한 건 뭐야? 지금 가지를 비추다가 어떻게 됐어, 얘가? 가지를 비추다가 내려와서 줄기 비추다가 뿌리 비췄죠. 카메라가 어떻게 됐어요? 시선이 이동됐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왔지, 그지? 그러면 카메라가 내려오는 그 느껴지죠. 앵글이 느껴지죠. 그러면 하강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카메라 이동하든 뭐 사물이 이동하든 뭔가가 내려간다 같은 게 나한테 느껴지면
바로 그거는 하강의 이미지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다 4DX에 있는 그 이제 영화관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각에 이제 물론 감각 중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각 말고 약간 좀 되게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감각 있잖아. 좀 지배적으로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는 100%다 어떤 것지 이미지가 우리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입니다. 자, 반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반복은 이거 설명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반복은 무엇이냐? 뭐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뭐야? 여러 번 나오는 거죠. 여러 번 등장, 여러 번 등장, 그죠? 자,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해서 다 반복일까? 자, 볼게요. 제가 또 실 하나 써볼게요. 어떤 실을 써볼 거냐?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맛있고 또 굉장히 차갑고 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히히. 자, 이런 식으로 딱 해봅시다. 자, 요 시에요. 자, 지금 제가 선지를 하나 내볼게요. 그 화자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봐봐요. 시어 반복 됐어 안 됐어? 됐죠? 뭐 아이스크림 나왔고 여기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반복돼서 운율감 형성한다? 애매하죠. 이게 뭐가 운율감이 뭐가 있어, 그지? 아니 그냥 일기 쓴 거랑 똑같은 이게 운율감이 있어? 자,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의 반복을 통한 뭐 운율감을 형성한다. 이런 걸 물어볼 때 특히 이제 반복도 이게 딱 두 번 반복된다 해서 그게 맞나? 봐봐, 이 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엄청 긴다고 해봐요. 근데 그 엄청 긴 것 중에 아이스크림 딱 두 번 나왔어. 그럼 반복된 거야? 애매하죠, 그죠? 자, 이걸 잘 판단하시는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반복은요, 일단 두 번만 나오면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이야. 적어도 한 번 말고 두 번 나왔어. 그럼 반복, 무조건 반복입니다. 왜냐? 두 번 나왔는데 반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문학은 뭐랬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지 상관없이 누가 그걸 팩트로 들이밀었을 때, 아니 팩트상 이게 반박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반박할 수 없으면 뭐랬어? 맞는 해석이랬죠, 그죠? 중요한 것보다 두 번 나오면 반복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두 번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반복됐어. 그럼 100% 운율입니다. 100%. 이거 일단 운율 파트 조금 나올 건데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뭐가 반복되면은 100% 운율이다. 왜?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운율이 안 느껴지지, 그지? 리듬감이 뭐가 느껴져 이게? 근데 반복된 이상 리듬감이 있다고 누가 주장하면은 그거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다시 반복은 뭐다? 두 번 나오면 무조건 반복이고 뭐 세 번까지 세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두 번 나오면 반복이고 또 뭐다? 반복되면은 반드시 운율감이다. 뭐 어떤 거에 반복 상관없어. 수미상관도 마찬가지고 통사구조 반복 마찬가지고 다 모든 거에 대해서 반복이면 무조건 다 뭐다? 운율감이다. 이거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정이입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잠깐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그 감정이입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뭐 사물이나 아니면 뭐 자연물 있죠. 자연물 뭐 누구 어떤 거 뭐 개나 고양이 뭐 소 뭐 개 뭐 꽃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문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얘네들이 뭔가 그래서 뭐 개가 서럽게 울고 있다. 아니면 뭐 이제 꽃이 굉장히 슬프게 피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실제로 슬프건 슬프지 않건 상관없이 화자가 얘들은 슬플 수가 없는 대상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자가 저 친구들이 슬프게 보인다라고 느낀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만이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문학에서는 인간이 아닌 대상들은 싹 다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즉 얘네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가 되는 순간 걔네들이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화자가 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야. 이게 화자의 감정이랑 같으면 감정이입일 거고 화자의 감정이랑 상관없으면 그냥 객관적 상관물로 분류가 될 거고, 이 구분법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한정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지금 카메라가 망가져가지고 일단은 뭐 카메라 끄고서라도 마저 진행해 볼게요. 이제 다음 다룰 거는 역설법과 역설적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단순히 뭐 역설법이 무엇이냐, 역설 표현이 무엇이냐, 요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무슨 법이랑 무슨 적 표현, 요거 두 개를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서 뭐 역설법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 뭐 반어법도 있을 거고, 그죠? 반어법, 이렇게 법으로 끝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점층법, 그죠? 점층법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반면 비슷하게 뭐 반어적 표현도 있을 거고요. 뭐 점층적 표현,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요거 두 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지금 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지금 역설법을 가져온 거예요. 자, 역설법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설법은 이런 무엇이냐? 역설법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논리적으로 틀린 거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겠다.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다. 뭐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지, 그지? 왜? 나는 혼자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혼자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일 거야, 그치? 이해는 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나는 혼자이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닐 수는 없잖아.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죠?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을까? 소리 없는 아우성. 많이 등장 아니시죠? 소리 없는 뭐 아우성. 이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우성은 뭐야? 기본적으로 좀 소란스러운 웅성거림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아우성인데 소리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것도 문학적으로 뭔 뜻인지 이해되지? 뭐 뭐 되게 뭐 아우성 치르듯이 마치 막 되게 막 뭔가 누가 막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 이제 논리적으로 틀린 것들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설법 보다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 즉 논리적으로 오류가 모순이 생기는 것들을 역설법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역설적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요, 역설적 표현은요 얘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역설법이면 일단 역설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큰 범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라고 했을 때 무슨 적 표현이라 했을 때 이 안에 이제 역설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플러스 알파로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건 어떨까요? 차가운 아름다움. 잘 봐요. 차가우면서 아름다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때요? 가능하죠, 그죠? 뭐 얼음인 상태에서도 뭔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그지? 누가 막 뭐 이거 뭐 동상 같은 것이 굉장히 차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그죠? 굉장히 말은 돼. 그런데 얘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모순 형용이라 불러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순 형용이 무슨 뜻이냐? 자, 차가운 건 일반적으로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적 속성이죠, 그죠? 아름다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모순 형용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설법이 아니지만, 그죠? 역설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역설적 표현에는 뭐가 해당된다? 모순 형용이 있어요. 그리고 모순 형용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결합한 것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뭐 찬란한 슬픔, 그죠? 뭐 찬란한 슬픔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애매한 것 같아. 뭐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찬란한 건 뭐예요? 플러스고 슬픔은 뭐야? 마이너스죠. 이거 두 개 합쳐졌기 때문에 그건 모순 형용이고 따라서 역설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역설법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역설 표현은 확실히 맞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좀 예시 드렸던 어떤 거 뭐 점층법, 그죠? 그다음 점층적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의인화나 의인법이나 이제 의인화적 표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적 표현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해서 그러니까 엄밀한 사전적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무슨 적 표현이라고 부른다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드릴 내용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자, 선지 검토의 원칙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선지들 하나씩 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떤 선지는 검토하기가 좀 빡센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무슨 뭐 계절적 시어, 그죠? 계절적 시어를 활용하여 뭐 그런 어떤 정서를 뭐 부각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시가 있다 해봐요. 이런 선지가 있다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시 전체를 쭉 우리가 훑으면서 계절적 시어를 좀 찾아봐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 그 계절적 시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계절을 의미한다.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발작 버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웬만해서는 맞기가 힘든 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 발작 버튼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내용들은 이게 선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검토하기가 이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거나 5월 이게 웬만해서는 맞을 수가 없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를 몇 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반어법이에요. 자, 반어법은 뭡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와, 그러니까 이거지. 누가 막 막 구등급 맞았어가지고 야, 너 공부 진짜 잘한다. 야, 이런 식으로 반어법이잖아,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반어법 자체에 포함된 뉘앙스가 어때요? 약간 비꼬는 거죠, 그죠?
내 말을 거꾸로 한다는 건 뭐야? 약간 비꼬거나 뭐 풍자하거나 아니면 돌려가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제. 그래서 이 반어법은 물론 뭐 쓰는 시도 있어요. 쓰는 시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는 시도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활용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어법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요, 이 반어법은 반드시 시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는 거지. 시가 어떤 시가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풍자한다거나 뭐 자조적인 거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면서 일부러 뭔가 내가 거꾸로 말을 함으로써 뭔가 강조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면,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반어법은 일단은 아닌 걸로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네, 이걸 그래서 반어법이 보이잖아? 선제 발작하셔야 돼. 막 몸을 막 비틀면서 발작하면서 이게 있다고, 반어법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어법이 있다고 하면서 웬만해서는 일단 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어법이라는 걸 먼저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선지 고른다 하면은 반어법이 이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옳은 선지 고른다 하면요, 반어법은 웬만해서 제껴두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선지 다 봤는데 올바른 선지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마지막으로 반어법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순서, 선지 검토의 순서에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이 있냐?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의지. 요거는 자주 나오죠? 왜? 의지는 뭐 되게 흔하잖아요. 이제 어떤 뭐 일제강점기에서 저항시도 그렇고 의지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잖아. 근데 봐봐요. 의지라는 시가 만약에 선지가, 근데 봐봐요. 선지에서 만약에 의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강한 표현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이 아까 이제 비슷한데 의지가 있다면요, 그죠? 뭔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세히 보지 않아도 시 전체의 주제가 그런 의지를 담고 있어야 돼. 자, 다시 말해서 화자에게 뭐 의지가 있다 해봐요, 의지. 그럼 이 의지는 반드시 시의 주제예요. 바꿔 말해 볼게요. 이 시를 봤어. 시를 보고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 근데 그 분위기가 뭔가 되게 결연하고, 딱 봐도 뭔가 의지적이고, 막 나는 버티겠다 또는 나는 나아가겠다, 약간 이런 게 보여. 그러면 의지가 맞는데, 근데 그런 게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난 자연이 좋아, 이러면 여러분 의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 일상적인 언어에서 뭐 그죠, 뭐 자연이 좋으면 자연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뭐 보일 수도 있대, 뭐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문학에서만큼은 의지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시의 주제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시 전체가 어떤 것에 대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에 보이면은 일단 봐봐. 의지가 보이잖아, 그지? 뭐에 대한 의지래. 그러면 뭐에 대한 의지를 읽어봐. 그 다음에 이게 시의 주제일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시의 주제가 아니잖아? 그럼 과감히 그냥 X쳐도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의지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역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역설법이 있는데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설법도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역설법이 나왔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역설을 통해서 시의 주제 또는 굉장히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화자의 좀 생각이나 뭐 화자의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빌드업 있을 거고 그 강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역설법은 어디 나올까? 이거 당연히 100%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실 때 이 역설법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전체를 쭉 읽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부터 확인을 해. 어디?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위치를 확인을 해. 그 다음에 뭐 없으면 딴 데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전개를 시켜 나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발작 버튼으로 몇 가지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뭐 나머지 좀 약간 마이너하기도 하고, 당장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뭐 웬만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두고 있으면요, 선지에서 이게 아리까리하고 시간이 낭비된다거나 좀 헷갈린다거나 약간 이런 상황은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무시 버튼이에요. 이제 무시 버튼이란 무엇이냐? 발작 버튼은 정반대입니다. 뭔 뜻이냐? 얘는요, 선지에 나오면 무조건 오예요. 이제 뭐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뭐 시에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많이 보셨죠? 그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잘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이런 선지는 무엇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제 파트가 둘로 나뉜단 말이야지. 앞에서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시상 전개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선지 검증하실 때 이 앞에 파트 무엇을 통해서랑 이 뒤에 파트 뭘 하고 있다,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약간 요거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뒤쪽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그게 C잖아.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선지가 맞다는 게 아니야. 요 파트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왜냐? C인데 C에서 모든 모든 단어, 모든 글자는 다 시상을 전개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100%니까 시상 전개하고 있다는 일단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시상 전개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이건 너무 쉽지, 그지? 근데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유사한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요거는 뭔지 알겠어요? 뭐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화하고 있다래, 그지? 시에서 우리가 봐봐, 수능에 나온 시들은 일단 무조건 다 잘 쓴 시란 말이야, 그죠? 잘 쓴 시들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낭비되는 행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모든 행위 다 어떤 빌드업의 일환이거나 아니면은 클라이막스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야? 어떠한 표현 방식이든 어떤 표현법이든 무조건 다 주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또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 정서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살짝 여러분들이 바로 넘기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게 있냐? 정서를 심화한다는 얘기는요, 웬만하면 맞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틀리냐? 예를 들어서 뭐 시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쭉 있다 해볼게. 그럼 이쯤에서 정서를 심화한대. 그죠? 웬만하면 맞는데 한 가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 나온 이 정서가 위에도 비슷하게 있었나? 다시 말해서 위쪽에도 비스무리하게 그러한 정서가 있었고 뒤에도 비스무리한 정서가 있으면요, 맞아요. 문제 없어. 그런데 위에 그런 정서가 안 보인다 하면은 요거는 틀립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화라는 거는 이전부터 있던 걸 더 깊게 만든다는 의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던 거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거니까 이전에도 그런 정서가 있고 이후에도 그런 정서가 있으면은 그땐 맞지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없고 여기서 시작됐다 하면은 이건 정서의 심화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잘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시의 후반부, 그러니까 선지의 이제 뒤쪽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무시 버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 얘기했었죠, 그죠? 반복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운율. 운율이란 건 뭐야? 리듬감이죠, 그죠? 리듬감. 어떤 뭐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시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시로 분류가 되면은 얘는요 100% 운율이 있습니다. 심지어 못까지도 우리가 산문시라고 부르는 뭐 벌목정정하니 뭐 이런 시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도 운율감이 있다고 우리는 전제합니다. 이거 읽었을 때 아니 이게 뭐 그냥 일기처럼 썼는데, 그러니까 수필이 아니라 시라면, 시가 맞다면 그거는 운율감이 있는 겁니다. 시의 정의 자체가 운율감이 내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표현법을 쓴대, 뭐 뭘 반복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한대, 뭐 어떤 식으로 뭐 한대, 이걸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고 있다, 운율감을 뭐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저. 그럼 얘는 일단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앞에 게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어떤 거다? 운율감, 그렇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일단은 시에선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 방식이든지 간에 이 관계성도 볼 필요 없어요. 얘가 존재하는지, 얘가 실제 쓰였는지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좀 여러분 이제 요 강의를 되게 빠르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원래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출에서 선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했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어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표현성 특징에서 어떤 거, 이미지, 우리가 감각하는 방식 어떤 거랬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그런 뭐 스크린으로 생각했을 때 내게 지배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이미지라고 했었고, 그죠? 반복은 뭐였어요? 그냥 두 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반복이다 라고 했었고요. 운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은 100%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감정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어떤 거, 애들은 다 뭐 개나 고양이 뭐 자연물 다 포함해가지고 얘들은 감정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얘들이 감정을 느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거는 화자가 얘들이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느낀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그런 감정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걔네들의 속성 자체가 그런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 역설법과 역설 표현을 이제 비롯해서 무슨 법이랑 무슨 적 표현 요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적 무슨 표현이 정확히 무엇인지까지 모르더라도 무슨 적 표현하면은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다면 일단은 포함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발작 버튼이 있었죠, 저 세 가지. 특히 정말 중요한 게 의지예요. 요거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선지의 의지가 등장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기 이제 반어법이나 역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시 버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 획기적으로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도 저 믿고 수능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문학 심화 공략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뭐 이제 추후 영상들에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이제 뭐 다른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뤄보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문학을 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 수능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효과가 있었다, 이거 덕분에 좀 도움 받은 것 같다 싶으시면요. 수능 끝나고 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수능 잘 보시고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